14세기 나관중은 동서고금 최고 명작 중 하나인 삼국지 연의를 남깁니다. 2세기 말 후한시대부터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면서 스토리를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매우 극적인 효과를 살렸는데요. 창작이란 보통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고, 연의 또한 원말 명초의 시대상과 이데올로기를 많이 담았다고 하죠. 특히 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208년의 적벽대전은 나관중 30살 때인 1363년 조원장이 진우량을 대파한 파양호 전투를 차용 혹은 모티브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말은 자칫 적벽대전이 실제 삼국시대 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훨씬 훗날에 파양호 전투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삼국시대 일인 것처럼 했다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많은 자료에서는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만 하고 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적은 편이죠. 과연 어디까지 삼국시대 팩트이고 어디까지 조원장 얘기를 쓴 건지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팩트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관중의 적벽대전은 어디까지 팩트일까요? 소소한 디테일은 무시하고 적벽대전 큰 흐름 중심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1. 약한 세력이 수전에서 강한 세력을 압살했다. 연의에선 송권 유비 동맹군 5만이 조조의 20만 혹은 100만 대군에 대승하죠. 사서마다 다르지만 일단 이건 어느 정도 역사적 팩트로 보입니다. 정사, 주유전, 유비전, 강표전, 태평아람 등 여러 소스에서 조조가 수전에서 크게 패한 후 쫓기는 디테일한 묘사가 나옵니다. 조조전에는 위군이 전염병으로 물러갔다고 간단히 기록하지만 이건 일부러 패배를 최대한 톤 다운 시킨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조조군의 대패가 없었다면 이후 기록들이 설명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많다고 묘사되었던 적벽대전 직전 조조군의 병력들이 남군 합비 전투 등 적벽 이후 전투에서는 갑자기 송권군보다 훨씬 병력 열세인 상황으로 사서에 묘사됩니다. 당대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도 없는데도 말이죠. 따라서 언더독의 수전 대승은 나관중이 각색한 게 아니라 실제 삼국시대 기록에 기반했고, 위서만 무시한다면 팩트로 보입니다. 언더독 손유연합 5만이 조조의 20-30만의 수전에서 대승리했다. 다만 이는 1200년 후 파양호 전투에서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언더독 조원장의 20만이 진우량의 60만의 수전에서 대승리하였죠. 2. 고유계로 거짓 항복하다. 주유가 황계를 매질했다는 것은 나관중의 창작이지만 역사적으로 황계가 조조군의 거짓 항복을 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실제 삼국시대 팩트를 기반한 거죠. 다만 또 명나라 얘기를 또 하자면, 신기하게 파양호 전투의 전초전에서 강무제라는 장수가 진우량에 거짓 항복을 해서 주원장군에 커다란 이득을 줍니다. 역사 속 두 전투의 전황이 참 우연히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3. 갑자기 동남풍이 불고 적군의 배는 묶여있어 화공이 성공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나관중의 과감한 창작일 거라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우 놀랍게도 강표전 기록을 보면 황계가 조조군에 거짓 항복하며 화공을 진행하기 직전에 마침 동남의 바람은 세차게 불어 불이 잘 붙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주유전에는 황계가 조조군의 배가 앞뒤로 이어져 있으므로 불을 질러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바람이 바뀌고 조조의 묶인 배에 화공이 성공한 건 모두 팩트입니다. 의도적으로 동남풍을 불게 하거나 조조군의 배를 묶게 한 건 픽션이지만 말이죠. 다만 또 한 번 정말 신기하게도 명나라 파양호 전투 때에도 조원장군의 화공이 갑자기 불어온 동북풍에 잘 붙었고, 진우량의 선박이 쇠사슬로 연결되었기에 크게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두 전투의 전황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평행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나관중이 파양호를 차용하여 적벽대전을 꾸몄다기보다는 실제 적벽에서 일어난 역사 기록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썼고, 매우 우연히도 나관중이 살던 1200년 후 파양호 전투가 적벽대전에 재림일 정도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희는 파양호 전투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의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확실히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의의 조조군 누선 묘사는 사실 진우량 함대 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어람에 따르면 조조군은 병력이 많았지만 배가 없어 대나무를 묶은 뗏목으로 적벽을 따라 강을 건너려 한다고 합니다. 고대의 북방 세력이 하루아침에 큰 배를 만드는 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연의에서는 조조가 엄청난 누선 함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누선을 겹겹이 연결하여 하나의 성처럼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특히 쇠사슬과 널빤지로 배들을 연결하자는 방통의 건의를 들은 이후에는 배 안에 말까지 드나들었으며 붉은 등불로 주변 사방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양호 전투에서 진우량의 함대 묘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명사 진우량전에 의하면 함대 누선의 높이가 30m가 되고 배마다 3겹으로 만들어 마구간까지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배들은 쇠사슬로 연결하여 진을 이루고 겉은 붉은 칠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큰 배들로 겹겹이 쌓은 수채, 수상에서의 말훈련, 쇠사슬 연결, 붉은색 데코까지 나관중의 조조군 묘사는 사실 1200년 후 진우량군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2. 조조 패주의 과정이 진우량의 패전 과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의 적벽대전에서는 패전하는 조조를 유비가 어느정도 추격한 것은 맞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나옵니다. 제갈량이 매복술로 조조군의 퇴각기를 비참히 했다는 언급은 아예 없죠. 하지만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군사를 여러 갈래로 매복시켜 큰 효과를 봅니다. 조우는 오림, 장비 호로곡, 유기 무창, 관우는 화용도에 포진시켰죠. 마침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조는 비참히 매복된 각 장수들과 순차적으로 맞닥뜨리며 화창으로 패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1360년의 파양호 전투 전초전과 매우 유사한데요. 주원장은 진우량에 맞서 군을 여러 갈래로 매복시킵니다. 상우추는 석회산에, 서달은 성남문에, 양경은 대승항에, 장덕승은 용강관에 포진시켰죠. 마침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패주하는 진우량은 비참히 매복된 각 장수들과 순차적으로 맞닥뜨리며 강주로 패주하게 됩니다. 연의의 클라이막스이자 판소리 적벽가의 소재인 조조 적벽대전 패주씬은 주원장의 1360년 매복계의 승리와 양상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연의 120년 전 민단집, 삼국지 평화에도 화용도 등의 내용이 보이지만 공명이 5명의 주요 장수에게 명시된 특정 지역에 미리 매복하게 설계하고 조조 패주 때 비가 오는 모습은 꼭 주원장의 전투와 유사합니다. 3. 제갈량의 천문학자 및 점성술사 이미지는 주원장의 책사 유기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에 대한 과장이 불필요할 정도로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정사에서는 동남풍은 그냥 말 그대로 우연하게 갑자기 불었던 반면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주유와 극딜을 한 후에 제사단에 올라 화공에 유리하게끔 풍향을 동남풍으로 직접 바꾸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정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연의에서 갑자기 제갈량은 별자리를 보고 조조가 당장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주유가 곧 죽을 것을 마치 무당처럼 미리 알게 되죠. 정사에서는 적벽에서 제갈량의 활약 자체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나관중은 적벽에서 더더욱 제갈량을 거의 신처럼 띄워주었을까요? 이는 나관중 시대의 주원장이 가장 아꼈던 책사이자 명의 3대 개국공신 중에 유기라는 인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원장의 책사인 그를 당대 사람들은 제갈량에 비견했다고 하죠. 유기는 파양호 전투 승리 및 명예 천하통일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며 진우량과의 전투에서 주원장에게 대다수 장수들이 항복할 것을 건의할 때 그는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면서 매복계 등 시의 적절한 계략을 내서 파양호 전투 승리와 명나라 건국에 큰 공로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주역에도 능해 미래에 있을 일을 곧잘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파양호에서도 주원장에 갑자기 배를 갈아타라고 독촉하여 갈아탔더니 원래 타고 있던 배가 불붙은 노에 맞아 파괴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형, 날짜, 점괘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파양호라는 단어를 적벽으로 바꾸면 바로 제갈량이 연상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관중의 제갈량은 실제 제갈량의 위대한 내정과 업적은 몇 스푼 덜어내고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제갈량에 비견되던 유기라는 실존 인물의 매력적인 천문학, 점성술 요소를 적극적으로 넣어서 가공된 캐릭터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두 전투는 미스테리하게 너무 닮았고, 다만 조조의 함대와 패주 과정 묘사는 파양호의 진우량군의 모습을 가져오고 제갈량의 이미지는 주원장의 참모인 유기에서 상당히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파양호가 연의 적벽대전의 일부 디테일만 제공한 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디테일 제공은 마이너한 요소일 뿐이고 연의 유니버스 스토리 라인 전체 구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 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한족이 중원을 되찾은 나관중 시대에 가장 잘 팔리는 이야기이자 독자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스토리는 결국 파양호 전투와 주원장, 유기 등의 영웅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양호와 매우 닮은 적벽대전을 극대화해서 소설의 절정 부분으로 표현하고 당대 가장 인기 있던 영웅인 유기와 자주 비견되던 제갈량을 삼국지의 본격 주인공으로 등극시켜 적벽대전의 전공을 몰아준 것 같습니다. 만약 중요성과 규모 기준으로만 썼다면 관도대전, 이릉대전, 석정전투, 진나라 통일전쟁이 훨씬 큰 전투였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 촉한 정통론을 바탕으로 초기 활약한 전투를 띄우려 했다면 한중 공방전과 낙곡대전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나관중은 유비의 수많은 전공을 제갈량에게 몰아주기도 하고 조조에게는 동탁에 직접 저항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새로 만들어주며 관도대전에서 원소군을 생매장하는 모습은 지워줍니다. 이런 점은 유비를 한나라의 적자로 보고 조조를 절대 악인으로 보는 단순 촉한 정통론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관중은 역사적 중요성, 규모나 촉한 정통론 같은 당대 주자학 이데올로기보다는 명나라 건국 시점에서 가장 대중들이 좋아할 요소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각 캐릭터와 이벤트를 재창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명나라 시대뿐만 아니라 천년 후까지,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의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작의 탄생이었습니다.